네, 반갑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걸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더 한층 느끼게 됩니다. 제가 요즘 말씀드리는 게 한국 경제가 지금 세계 최강이에요. 뭐 어떤 분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지금 뭐 선진국에 왔다 그러는데,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를 대처하는 각 국가의 실력들이 드러났죠. 근데 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뭐 정부 방침에 협조적인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다음에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다음에 첨단 기술과 전통산업, 이게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잘 갖춰진 나라가 없어요. 다 지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든지, 후진국들은 지금 제조업만 하고 있고 첨단 산업은 쫓아가지도 못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세계 최고의 첨단 기업들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제조업이 좀 지금 많이 쇠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있어서 그래도 마스크 만드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만들고, 뭐 이 정도 지금 실력은 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제 과거의 관습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정말 그냥 확고한 세계 최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책을 써봤습니다. 내용은 좀 많은데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혁신 조직, 기업가용 국가, 개방형 혁신, 혁신 생태계,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서 대구 경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가 있는데요. 뭐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휴대폰 보시면 지금 이제 아이폰 아니면 안드로이드 폰을 쓰죠. 안드로이드 폰을 보시면 그게 처음에 이렇게 구동될 때 로봇 모양이 나오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앤디 루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리콘밸리에서 꽤 유명한 엔지니어입니다. 이분이 로봇에 푹 빠져가지고 로봇 연구를 한참 하다가 2004년도쯤에 이 휴대폰이 이제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될 것이고, 그러면 휴대폰에 운영체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그걸 만들겠다. 그래서 회사를 차리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가장 쓸모 있는 회사는 휴대폰 회사일 것이다. 그래서 삼성에 연락을 해서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삼성이 이걸 받아준 것도 사실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중에 얘기를 하기를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비행기표 사가지고 한국에 왔다. 이렇게 들어갔더니 회의실이 있는데, 회의실에 시꺼먼 양복 입은 사람들이 한 20명이 쫙 서 있더라. 그 의자가 있는데 앉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 이제 청바지 입고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쫄래쫄래 있는데, 그 보스가 들어오니까, 보스가 앉으니까 그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때 앉더라.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그것도 이제 자기는 좀 생소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우리는 이해가 되죠. 예, 이제 삼성에 이제 사장급 임원이 딱 있고, 그리고 이제 들어오기까지 앉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휴대폰이 다음 세대 휴대폰이 되게 되면 이게 스마트폰으로 갈 것인데, 그러면 운영체제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 운영체제를 만들 테니 니네는 휴대폰 만드는 회사고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지 않겠느냐. 나중에 이제 앤디 루빈이 얘기한 거에 의하면 이제 사장님이, 거기 뭐 이사님이라고 나중에 이제 실명도 나오는데, 그분이 껄껄껄 웃으면서 너네 직원이 도대체 몇 명이냐? 우리 소프트웨어와 우리 프로그래머가 2,000명인데 우리도 못하는 일을 지금 니네 직원 4명이 이걸 한다는 말이냐? 허황된 얘기 그만해라. 그러고 나가서 자기네 쫓겨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실망해가지고 이제 미국 왔는데, 미국에 갔다가 버클리 대학에 어떤 세미나 갔는데 구글의 레리 페이지 창업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저 휴대폰 회사들이 관심이 없다. 근데 이제 구글이 그러면 구글에 와서 한번 그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해달라. 그래서 루빈이 여기 있는 것처럼 2005년 1월 달에, 그러니까 삼성에 11월인지 이때 가서 하고서 그 다음에 거기서 쫓겨난 다음에 2달 만에 구글에 갑니다. 그래서 갔더니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 둘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기업은 다른 게 뭐냐면 이 스타트업 인수만 전문으로 하는 이사가 있어요, 구글에는. 그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구글의 핵심 멤버들이 앉아서 프레젠테이션을 들은 거예요. 근데 오너 창업자 둘이서 꼬치꼬치 캐묻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휴대폰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휴대폰이 어떤 것이 지금 휴대폰으로 뭐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뭐 온갖 걸 다 꼬치꼬치 아주 기술적인 걸 다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앤드류 루빈이 생각할 때 좀 이상한 거죠. 아니, 구글은 검색 엔진 회사인데 얘네들이 휴대폰 운영 체제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지? 왜 이거를 얘네가 관심을 갖지?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집에 가 있는데 여기 45유로에 오파가 온 거예요. 우리가 너네 회사를 5천만 달러에 사겠다. 그 앤드류 루빈이 굉장히 그 삼성에 대해서 억한 심정을 갖게, 우리 직원이 6명인데 4명이라고 폄하했다고 막 그러는데, 직원 6명짜리 회사를 5천만 달러에 사겠다. 대신에 너가 구글에 와서 일을 해라. 그래서 앤디 루빈이 구글에 취직을 하고, 그리고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워낙 로봇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구글에다가 로봇 회사를 차리듯이, 그러니까 그 사무실 가면 맨날 로봇이 뭐 드론 날라다니고 로봇 모양 있고 뭐 로봇 갖고 장난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운영 체제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2007년 1월 9일에 차 타고 가다가 이 스티브 잡스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듣게 되는 거죠. 이 프레젠테이션은 지금 스티브 잡스의 전설적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보세요. 뭐 이 정도를, 이게 하여튼 그 스티브 잡스의 수많은 프레젠테이션 중에서 아이폰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그 프레젠테이션. 앤디 루빈이 차 타고 가서 듣다가 차를 돌려서 회사로 다시 갔답니다. 애플은 우리보다 한 단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운영 체계보다 한 단계 더 앞서가 나가는구나.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완전히 그 애플의 아이폰에 버금가는 그런 디자인을 다시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게 안드로이드 지금 운영 체제가 완성이 됐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는 안드로이드와 그 다음에 애플의 아이폰으로 두 개의 운영 체제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가만히 앉아서 지금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앱 장사해 가지고 거기서 수수료 많이 띄겠다 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됐죠. 만약에 삼성이 이때 안드로이드를 인수를 했다면 구글처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서 삼성이 앱 수수료를 받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죠.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구글이니까 그렇게 하지, 삼성이 하면 또 안 됐을 수도 있고, 또 삼성은 그 안드로이드는 안 됐지만 그 체제를 채택을 해서 지금 세계 최고의 휴대폰 회사가 됐으니까 삼성도 또 엄청난 회사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엄청난 우리 삼성이라고 하는 우리 회사가 이렇게 외부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데는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글에는 스타트업만 인수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구글뿐만 아니라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이 200개 이상의 스타트업들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경쟁을 제한할 정도로 스타트업들을 너무 사들인다.
그래서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금 미국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얘기하는데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인수한 사례가 없어요. 한국의 대기업들은 스타트업들을 인수하기보다는 거기에 기술을 이렇게 계약하자 그래서 기술 탈취하기 바쁘고, 그다음에 그럼 니네 우리 하청기업 돼, 그래갖고 하도급기업 그 하청기업 된 다음에 단가 후려치기 이런 거에 지금 익숙하지, 거기에 좀 기술이 있으면 그거 사드리겠다 이런 사례가 없어요. 최근에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 된 다음에 하도 이 얘기를 하고 다녔던지 요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외국 회사는 사요. 근데 한국의 스타트업은 사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자기네가 좋은 게 있으면 실리콘밸리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인수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이분들이 실리콘밸리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실리콘밸리에 가가지고 놀란 게 뭐냐면, 이스라엘 회사는 아주 형편없는 회사를 몇 천억에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회사는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회사의 10분의 1 가격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500억이다 이러면 어마어마한 가격이지만, 그게 실리콘밸리에 가보니까 그거보다 더 형편없는 기술도 지금 1000억, 2000억에 막 사들이고 있더라. 이런 얘기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이 기업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그 우리 이세돌 구단하고, 그래서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긴 유일한 한 판을 기록하고 나머지는 내리 깨졌는데, 이 딥마인드라고 하는 이게 구글 회사인데, 이 회사도 역시 영국 회사를 구글이 인수한 거죠. 그러면 이 피인수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앤디 루빈처럼 구글 회사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돈을 엄청나게 받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새로운 회사를 차리든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자기는 더 이상 이제 안 하겠다면 벤처 캐피탈이 돼서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일상화돼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스타트업이 뭐 좋은 기술이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그 기술에 대해서 지금 돈 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미 자기가 하나의 그 기업을 키웠던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잘할 수가 있어요. 한국에 제가 가보니까 아직 이게 지금 없는 거예요. 이 인적 자원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 이 기술이 좋은 기술이 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벤처 캐피탈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좋은 기술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실리콘밸리와 같은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뭐 구글에서도 와서 강연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구글이 처음에 98년도에 설립돼 가지고서는 검색 엔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검색 엔진인 건 누구나 인정을 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겠니? 다들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돈 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마이크로 시스템의 그 공동 창업자였던 앤디 백톨샤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 와가지고 미국 와가지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그 처음에 창업하고 이렇게 어려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젊은 대학원생 둘이 와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 보고, 글쎄 내가 보니까 니네가 돈을 어떻게 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좋은 기술 갖고 있으니까 그냥 뭐 나 돈 많으니까 그냥 한번 회사 한번 차려봐 해서 10만 불을 건네죠. 이것 때문에 이제 이분은 또 거부가 되죠 나중에. 이 앤디 백돌샤임이 이제 투자를 하니까 그때서부터 그래? 제가 투자해?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라고 아마존의 창업자도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이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에서 돈 벌고 구글에 투자해서 또 돈 벌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저 백돌샤임이나 제프 베조스가 투자했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들이 쫓아 들어갔고, 그래서
구글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돈을 그냥 쓸어 담기 시작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 돈 된 사람들이 이 대학원생 둘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게 너무 답답하니까 야, 안 되겠어 해가지고 에릭 슈미트를 그 너네 CEO로 데리고 가 이렇게 얘기를 강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레리 페이지하고 세르게이 브린이 우린 싫다, 우리가 경영하는데 왜 니네가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은 나중에 기업 공개를 할 때도 우리나라에는 지금 없는 황금줄을 가져서 자기네 의결권은 계속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 경영에 대한 아주 강력한,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앞으로 세계의 데이터를 우리가 지배할 거야. 구글이 하는 걸 보면 별 이상한 걸 다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서를 지금 전부 디지털하고 있어요. 그때서부터 이미 90년대 2000년서부터 이 사람들은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올 것이고 그 인공지능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 구글은 노력하겠다를 목표로 세우고 회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에릭 슈미트를 받아들이라고 이 돈 된 사람들이 강요할 때 굉장히 거부를 했는데 이 에릭 슈미트가 아주 잘 그것을 이제 조정을 해서 지금 아주 황금 조합을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유튜브가 또 구글에 아주 돈 쓸어 담는 굉장히 중요한 캐시카우인데 지금 유튜브에 갖고 돈 번 사람들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유튜브에서 돈 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쓸어 담는 건 구글이 쓸어 담고 있죠. 자기네 광고 수입으로 지금 그 인플루언서나 지금 그 유튜버들한테는 그 일부 나눠주고 나머지는 자기네가 지금 다 받아가는 거죠. 안드로이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수해가지고 삼성이 인수할 뻔한 거를 구글이 인수해서 지금 막 돈 쓸어 담고 있고, 모토로라는 이게 구글 역사상 가장 큰 돈으로 샀다가 최근에는 팔았어요. 지금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딥마인드,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샀는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그 앤디 루빈이 워낙 로봇을 좋아하니까 구글이 샀다가 앤디 루빈이 나중에 이제 성추행 문제가 있어서 회사에서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앤디 루빈이 없다 보니까 로봇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또 과감하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이제 소프트뱅크에 팔고 그걸 지금 현대자동차가 인수를 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학원생 둘이서 구글을 차려가지고 저렇게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지금 미래를 바꾸겠다고 저러고 있는데 저 회사는 어떻게 되는 회사일까? 완전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개판 회사예요. 그래서 에릭 슈미트가 처음에 이제 CEO로 갔는데 가고서 얼마 있다가 엔지니어가 하나 오더니 우리 지금 오피스가 부족한데 보니까 너 CEO 그 오피스가 굉장히 크잖아. 그거 좀 나눠 쓰면 안 되겠니? 그러고 온 거예요. 에릭 슈미트가 기가 막힌 거죠. 자기가 사장인데 사장방을 지금 우리 방이 부족하니까 내 컴퓨터 갖다 놓고 여기서 작업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릭 슈미트가 기가 막힌데 그래, 너 바쁘니까 와서 내 방에 와서 작업해. 그게 이제 일종의 네가 구글맨이 될 수 있느냐의 하나의 실험이죠. 우리 구글은 이렇게 일해. 사장이든 뭐든 관계없어. 우리 그냥 필요한 대로 이렇게 일해. 그걸 이제 에릭 슈미트가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화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정도로 지금 우리의 조직으로 보면 아주 엉망인 조직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 중기부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은 달라. 미국은 쟤네는 워낙 저렇게 하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 조직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상명하복 조직인 때가 있었어요. 그거를 깬 것이 인텔입니다. 나중에 잠깐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수평적 조직으로 많이 갔고 그것을 다시 한 단계 깬 게 구글인 거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상명하복 조직으로 해가지고서는 이 빠른 세상을 쫓아갈 수가 없다 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걸 한 단계 깨고, 지금 구글처럼 엉망진창인 회사가, 거기는 명령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냥 부서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회사가 그게 돌아가? 그런 회사가 저렇게 엄청난 기업이 돼? 거기에 그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거죠. 그게 OKR입니다. OKR 들으셨나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일을 하면서 오브젝티브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따라서 이 오브젝티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 업무에서 이러이러한 성과를 낼 겁니다 하는 키 리절트를 3개월마다 보고해요. 조직은 엉망이에요. 시키는 사람도 없고 상관도 없고 옆 사람도 없고, 그냥 밥 먹다가 구글에 가면 식당에 칠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밥 먹다가 얘기 나오면 칠판에다 써요. 그러면 그 칠판, 이 사람들은 들어가면 나중에 그 칠판에 있는 거를 사진을 찍어서 이 사람들한테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정도로 엉망진창인 조직인데, 사실은 따지고 보니까 OKR이라는 게 있어서 너의 목표는 뭐야? 그리고 네가 앞으로 석 달 동안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이걸 자기가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인사평가하는 사람들은 네가 얘기했잖아. 그리고 3개월 후에 네가 얘기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어? 이거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글이 처음에 할 때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구글의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사람이 뭐 한 달에 뭐 몇 천만 명을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사람이 한 100만 명인데 3개월 후에는 그걸 몇 천만까지 올리겠다. 이런 거를 타겟을 정하는 거죠. 처음엔 그걸 달성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 목표를 이제 달성 정도가 아니라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구글을 사용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구글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시대를 자기네가 규정을 해요. 그래서 에릭 슈미트가 2010년도에 모바일 퍼스트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프로그램이 다 그 컴퓨터 시스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데스크탑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죠. 그리고서는 휴대폰을 위한 앱은 나중에 만드는데 2010년도에 에릭 슈미트는 아니야, 모바일이 퍼스트야. 그리고 구글이 그걸 앞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글 앱 만들어, 이렇게 이제 앱 만드는 사람들하고 협업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은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이 다 모바일부터 만들어. 이게 더 장사가 잘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모바일과 데스크탑이 그 운영 체제가 거의 지금 그냥 같이 만들어질 정도로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 클라우드로 갈 거야.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 그냥 클라우드에다 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클라우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미 그 2010년도 근방에서 구글이 선언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메모리를 모든 사용자한테 다 공급할 거야. 왜? 우리 인공지능 시대로 갈 거니까. 순달 피차이가 2016년도에 그 CEO가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될 겁니다. 인공지능 퍼스트를 선언을 합니다. 그럼 전 세계에 있는 프로그래머들이 인공지능 시대구나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2016년도에 구글이 인공지능 퍼스트를 선언을 했는데 지금 2021년이에요. 5년 지났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어디까지 와 있나요? 한참 뒤쳐져 있죠. 지금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냥 맨날 한탄하고 계세요. 전 세계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왜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갖냐. 저 한심한 정치인들, 저 한심한 공무원들 뭐 맨날 이러고 있어요. 저 한심한 대학들. 구글에서는 그렇게 아무 규제가 없는 그런 형편없는 그야말로 이상한 조직 같아 보이지만 7대 2대 1로 상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한 70%, 그 다음에 상시 혁신 과제를 하는 사람들이 한 20%,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10% 정도,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하나의 성공 사례죠. 98년도에 대학원생 둘이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조직을 만들어서 여태하고는 다르게 이상하게 사업을 했는데 성공을 했는데, 실제로 또 다른 조직들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기 수없이 많은 사례가 있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도 여러분들이 많이 봤고, 우리나라 외환위기도 그렇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때 누가 뭔 얘기했는데 이러지만 이제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적으로 그런 거죠. 대공황 때도 똑같은 사례가 벌어졌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는 세계 강대국이에요. 영국하고 프랑스가 1차 세계대전 승리하고, 근데 그 자기보다 한 단계 밑이라고 하는 독일에 2주일 만에 그냥 함락당하죠. 소니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워크맨 들고 다녔는데 그냥 아이폰으로 넘어가면서 소니는 지금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죠. 질리안 테트라고 하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에디터가 이 사일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사일로 이펙트라.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 안 하다가 그 중기부 갔더니, 그래서 제가 그래요. 공무원들은 굉장히 좋은 전통이 하나 있다. 그게 뭡니까? 다른 부서 일은 절대 언급하지 않는다. 대구시도 마찬가지죠. 다른 부서 일을 언급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회의를 많이 하는데 다른 부서의 얘기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회의가 될 리가 없죠. 그걸 이 질리안 테트는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는 민간 기업에서도 이런 사일로들이 있어서 옆에 부서하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니의 그 몰락한 거를 바로 이 사일로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디지털로 넘어가는 거 알고 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소니가 다음번 디지털 워크맨도 소니가 당연히 만들겠지. 그리고 소니가 당시에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을 갖고 있고 가장 섬세하게 그 작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라고 누구나 다 동의해요. 그런데 디지털 워크맨을 소니가 딱 발표해서 다 기대하고 했는데, 재밌는 게 하나를 만든 게 아니라 3개를 발표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놀란 거죠. 저게 뭐지? 나중에 보니까 소니의 부서들이 다 구분이 돼 있어서 다른 부서 3개에서 3개의 소니 디지털 워크맨을 따로따로 만든 거예요. 스티브 잡스 같으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죠. 그거 몰아놓고 자기가 다 이 3개 중에서 가장 좋은 거 하나 해, 이렇게 됐을 건데 소니는 그걸 못한 거죠. 그런 얘기들이 이 사일로 이펙트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혁신 조직의 첫 번째 키워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소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작은, 외부에서 오는 작은 목소리 하나, 스타트업이 좋은 기술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해 줘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아이디어가 있어요. 근데 얘기 안 하죠.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대구시청의 소통 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죠. 네. 대구시청이 지금 사일로 조직인지 아니면 소통 조직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기업들이 이런데 대개들 이제 그런 건 혁신은 기업들이 하는 거지, 정부 조직이 뭐 그런 걸 할까? 그건 이제,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대개들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장에서 손 떼라.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근데 최근에 일군의 학자들이
아니야,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정부가 혁신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분들이 사례로 드는 게 이 베니바 부시라고 하는 MIT 공대학장이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1940년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공대 학장으로서 당시의 기술들이 어떻게 되는 걸 알고 있고, 독일에서 얘기가 들려오는데 독일의 히틀러가 독일의 그 유명한 과학자들을, 물리학자들을 데리고 지금 원자탄을 만드는 걸 시작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는데 미국에는 뭐 맨날 뭐 진보니 보수니 이런 거 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대학장이 너무 답답해서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정치인들이 지금 과학기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또 군인들도 과학기술에 대해서 지금 너무 모르고, 이러다가는 미국이 정말 독일이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 이게 너무 답답해서 이분이 잠을 못 이루시고, 내가 대학 교수 하면 뭐하나, 내가 공대학장 하면 뭐하나, 그래가지고 공대학장을 그만두고 워싱턴의 카네기 연구소로 갑니다. 당시 얘기는 MIT 총장이 야, 총장 자리 너한테 줄 테니 너무 아까워서 가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 사명감이 불타서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정치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이 그 신무기 연구를 해야지, 아니면 독일한테 당한다. 정치인들이 얘기를 듣나요? 근데 하여튼 정치인들한테 막 해갖고 그게 그 통했는지 대통령하고 만나게 됩니다. 근데 뭐 사전에 이제 정보가 있었겠죠. 그래갖고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15분 만에 사인을 했다고 그래요. 당신 얘기가 맞아. 그래서 만든 게 NDRC라고 해서 National Defense Research Committee라고 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국가방위 연구위원회죠. 그거를 꾸려라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미국의 최고의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책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알프레드 루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재밌는 사람인데, 이제 대공황 당시에 증권회사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가지고 은퇴한 다음에 집에다가 물리학 그 연구소를 차려놨어요. 그리고 전 세계 보니까 유명한 물리학자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는데, 대공황 이후에 대학들이 사정이 안 좋으니까 대학 교수들이 뭐 어디 연구비 받기도 어려운데 이 사람이 돈 주고 막 부르고 이러니까 전 세계의 저명한 물리학자들이 다 여기 모여서 세미나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까지 이제 같이 해가지고 이걸 만드는데, 이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그 무기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대표적인 게 그 휴대용이라는 게 항공기용 레이더를 만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레이더가 덩치가 커가지고 있긴 있었는데, 그래서 당시에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 연합군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우위가 레이더였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얘기하는 게, 이건 우리는 장님이고 그 눈 가리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레이더 기술에서 차이가 나서 그랬는데, 바로 이게 이 젊은 사람이 아니라 이 대학 교수 한 명이 이렇게 그 사명감에 얘기를 했고, 그거를 받아들여서 미국 정부에서 이걸 만든 거죠. 룬샷이라는 책이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나왔는데, 여기 이제 이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뭐 많이 읽어보셨죠? 근데 이게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 이때 이 경험을 해서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는 모델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이 경험이 지금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은 다 미국에서 나오죠. 1980년 이후에 세계를 이끌어가는 첨단 기술들이 대개 미국에서 나와요. 그런데 전쟁 이전에는 미국은 기술 후진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 만에 미국이 갑자기 영국을 앞서고 프랑스를 앞서고 독일을 앞서서 세계 최고의 기술 선진국이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여기 이 경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험이 어떤 경험인가? 지금 이 아까 얘기하는 이제 그 위원회의 경험이 있어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위원회는 없어지죠.
그랬다가 이제 스푸트니크 쇼기 나니까 이제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니까 미국이 놀래가지고 그 NDRC를 다시 복원을 하자고 해서 만든 게 이 다하파입니다. 이 다하파는 Defense Advanced Project Research Agency라고 그래서 우리 방위 고등 연구기획국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하여튼 이제 그 NDRC를 본따서 국방부에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국방 예산을 가지고 민간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첨단 기술에다가. 그래서 지금 뭐 아이폰이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스티브 잡스가 개발한 기술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게. 그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기술이 전부 이 다하파가 돈을 대서 만든 기술입니다. 인터넷 기술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터치스크린 기술이 그렇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쉬리도 다하파가 돈 대가지고 처음 만든 기술을 스티브 잡스는 그걸 잘 조합을 해서 소비자가 가장 잘 사용하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를 민간의 창의력의 최고봉이라고 얘기하지만, 최근의 학자들은 뭐냐면 다하파가 없었으면 스티브 잡스도 없었다는 거죠. 창의력을 이끄는 것은, 혁신을 이끄는 것은 민간이 아니라 정부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거예요. 대구시청이 대구의 혁신을 이끌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대구시청이, 여러분이 대구시의 혁신을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민간은 위험을 부담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다하파는 미국의 국방 예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이 나면, 소련하고 핵전쟁을 하면 국가가 무너지는 상황인데 예산이 뭐 중요하겠어요? 첨단 기술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 거죠. 우리 국방부에 이런 거 안 하고 있죠. 국방부는 지금 유도탄 만들기도 바쁜데 뭐 민간에서 뭐 이상한 무슨 저 인터넷 이런 걸 왜 해? 달파의 이 기능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가 돈을 대고, 그리고 대학에 막 지원까지 해요. 그러니까 1960년대 유도탄을 쏴야 되는데 유도탄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컴퓨터 기술이 지금 막 초보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다하파에서 하는 게 뭐냐면 미국 대학에다 돈을 주고 컴퓨터 학과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고용하는 대학원생들 장학금을 다하파에서 줘요. 요즘도 보면 제가 놀란 게, 제가 코딩을 배웠습니다. 작년에 시간이 좀 남아서. 지금 코딩이 인공지능 시대고 코딩을 배워야죠.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역시 이거 누가 만들었지? 보니까 다하파가 돈을 댄 거예요. 거기 일군의 그룹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들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거를 다하파가 돈을 대는 거죠. 그러면 다하파는 민간에서 이렇게 돈을 대고 그 기술이 있으면 다하파의 기술자들은, 국방부는 언제든지 그 기술을 갖다 쓰는 거죠. 세계 최첨단의 민간에서 나온 기술을 미국 국방부는 언제든지 갖다 쓰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미국에서 그동안 했던 얘기는 뭐냐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것은 저 한국 같은 나라만 하는 거야. 그래서 한국을 대표적인 개발 국가라고 얘기하죠. Developmental State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전 국가라고 보통 사회학 쪽에서 번역을 많이 했는데, 한국처럼 정부가 5개년 계획 만들고, 그리고 민간한테, 대기업한테 돈 대주고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경제 성장을 한 것은, 그건 한국 같은 나라가 한 거야. 미국은 시장 주도로 성장을 한 거야 그랬는데, 최근에 미국의 일군의 학자들은 그게 아니야. 한국과 같은 나라는 개발 관료 국가,
이렇게 관료 중심으로 이끌어간 것이고, 미국은 개발 네트워크 국가, 즉 다파처럼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기술을 선도하는 방식으로 미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 국가가 된 거라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은 유도탄을 ICBM을 소련보다 더 정확한 걸 만들어야 되니까 목표가 명확한 거죠. 미국 국방부는 소련보다 우수한 ICBM을 만들어야 돼. 그걸 위해서 국방부의 국방연구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있는 누구라도 ICBM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돈을 다 대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 불러서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기술만 있다면. 그게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가 가지고 있다가 이게 기술의 진보가 없으면 그걸 민간한테 줘요. 야,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니네 이거를 한 단계 더 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미국이 지금 이 세계의 기술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지금 원동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최근에 그 일본의 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마리아나 마츠카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기업가형 국가라고 하는 책이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하고는 달리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리고 그 사례는 미국이고 지금 그 사례의 핵심을 우리 휴대폰, 아이폰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교정하는 역할을 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시장을 만드는 거야. 그런 거죠. 그래서 문샷 땡킹이라고 하는 달나라가는 이런 획기적인 기술 발전은 민간이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시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지금 미션 이코노미라고 하는 책을 다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나단 그루버와 사이먼 존슨이라고 하는 MIT의 그 경제학 대가들인데요. 이분들이 작년에 이 점프 스타팅 아메리카라고 2019년이고요. 점프 스타팅 아메리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이제 앞에 이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지금 R&D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GDP 대비. 미국이 옛날에 R&D 대비 GDP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였는데 지금 미국의 정부의 R&D 비중이 점점 떨어져서 미국이 지금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R&D를 더 많이 하자. 그게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사이언스 파크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10만 명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를 가진 규모의 시 중에서 2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25% 이상, 그 다음에 평균 집값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동네를 사이언스 파크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서 한 30개 정도를 미국 전역에 사이언스 파크를 만들어서 우리가 미국 정부가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이 앞으로 기술 선도국의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분들이 특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이오텍 같은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임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민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바이오텍 그 회사들이 굉장히 지금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어마어마한 기회를 잡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맞고 있는 mRNA 모더나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mRNA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mRNA 백신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지금 새로운 방식의 백신이에요. 근데 이 모더나나 파이자가 이거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임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백신보다는 지금 암 치료하는 데 쓰려고 이거를
mRNA 백신 이 방식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임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진전을 못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이제 핀치에 몰렸죠. 한국은 저렇게 잘하고 뭐 마스크도 잘 만드는데 왜 미국은 지금 이 모양이냐, 왜 환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백신분을 먼저 만들어라. 그런데 옆에 누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기 mRNA 백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허가만 해주면 6개월 내에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놀래가지고 빨리 오라 그래서 백악관에서 회의를 해서 이제 작년 4월인가 5월에 해가지고 연말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죠. 저게 평상시라면 불가능한 거죠. 임상 비용 때문에. 근데 저걸 그냥 그걸 다 지금 정부가 해소해줘서 지금 외국에 백신을 안 내보는 이유가 자기네가 돈을 너무 많이 들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국민들이 그 백신을 안 맞겠다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이렇게 너도 나도 백신 맞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먼저 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이 얘기하는 게 미국의 사이언스 파크를 만들어서 정부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 미국이 어마어마한 그런 기술 선도국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오바마 정부에서는 CTO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구시 CTO를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들이 이런 걸 쫓아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혁신 담당관 이런 거 있는데 여기는 아예 그냥 Chief 기술 담당자를 만드는 거죠. 혁신 조직의 두 번째 키워드는 특히 공적 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미션이 중요한 거죠.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그러면 대구시청의 지금 이런 미션 오리엔티드 어프로치의 점수는 얼마나 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글처럼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임무가 있느냐? 앞으로 3개월 동안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는 타겟이 있느냐? 대구시가 지금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가?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가고 있는가? 그게 되면 그냥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공무원이 지금 세계 최고예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기 후진국에 가면 부패해서 공무원들이 뭐 엉망이죠. 뭐 우리나라 60년대 뭐 그랬던 거죠. 선진국의 공무원들은 일을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운전면허증 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건 아주 굉장히 악명이 높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DMV라고 하는 운전면허증 내러 가서 보면 거기 서비스가 너무 형편없어서 지금 우리는 뭐 가면 그냥 한두 시간 만에 운전면허 받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세계 최고의 공무원을 가지고 있고 가장 효율적인 공무원 조직인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런 것까지 더하게 되면 날아가는 거죠.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개방의 혁신인데요. 제가 일론 머스크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장관 돼가지고 저는 이제 개방의 혁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했고, 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와서 떠돌이처럼 이제 이 학교 저 학교 다니다가 원래 이제 게임을 좋아하고 매일 게임하고 이러다가 근데 시대를 앞서가는 눈이 있어서 이 공상과학 이런 영화 많이 보고 소설을 굉장히 많이 봤다. 그래서 맨날 우주 가는 꿈만 꾸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대를 앞서가는 눈이 있어서 컴퓨터 이제 게임하다가 보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옐로우 페이지라고 미국에 있죠. 이제 주소 전화번호 찾는 거죠. 어떤 상점에 이제 컴퓨터 시대가 됐으니까 그게 그러면 온라인으로 들어오겠다 해서 온라인에
그 옐로우 페이지를 하는 집2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요. 95년도에 만들었는데 이제 경영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만들어서 물건 잘 해갖고 이제 그 신문사에다 막 팔아먹을 때가 돼가지고는 자기 지분이 적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벤처 캐피탈한테 돈을 받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쫓겨나요. 지분에 대해서 지분만 갖고 있고 쫓겨나는데, 회사가 컴팍에 인수를 당하니까 그 지분을 팔아가지고 그게 돈이 좀 된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회사를 차린 게 엑스닷컴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제일 한심하게 보는 사람들이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그냥 옛날부터, 지금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보면 답답하죠.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한테 저렇게 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뭘 했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리고서는 지금 카카오 지금 새로 신생 은행 하나 나왔는데 거기에 밀려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엑스닷컴도 이미 99년도에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피터 틸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또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비슷한 회사를 하나 만들었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핀테크 회사죠. 둘이 합작을 하고 해서 만들었다가 거기 상품이 그 송금하는, 지금 토즈처럼 송금하는 상품이 이제 페이팔인데, 페이팔이 더 유명해지니까 회사 이름을 페이팔로 바꿨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또 쫓겨나요. 신혼여행 하와이로 갔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너 지금 이제 더 이상 CEO 아니야 이러고 또 쫓겨나요. 그게 이제 그 중요한 이유는, 자기는 이 일론 머스크는 고집이 세서 이 회사가 정말 미래에 아주 어마어마한 전 세계 금융기관을 다 먹을 큰 회사가 될 거야 자기는 생각하는데,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되게 그거 산다는 사람 회사에 있는데 엄청난 돈 받고 빨리 팔자, 현금을 챙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갈등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쫓아내고, 그래서 그 회사는 이베이에 2002년도에 넘기는데, 그래서 한 수중에 한 2천억 원 정도의 돈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자기 평상시의 꿈이었던, 난 우주 산업에 뛰어들 거야 해가지고 로켓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2003년도쯤에 테슬라 모터스에서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테슬라 모터스라고 그 설립자가 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구하러 여기저기 다니다가 돈을 못 구해서, 그래도 일론 머스크는 기술자 프로그래머 출신이니까 우리 이해할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일론 머스크한테 얘기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래 그거 아주 좋은 것 같아 해서 돈을 대요. 그리고 한 1년 지나서 이 기술자들이 경영을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자기가 쫓아내죠 이 사람들. 그래서 테슬라 모터스 2003년도, 스페이스X 2002년도에 만들어서 이걸 하는데 돈은 딱 2천억 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켓을 딱 4번 쏠 돈밖에 없는데 3번을 쐈는데 3번이 실패해요.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나도 인생이. 뭐 3번 실패했는데 4번째도 되리라고 하는 보장도 없고, 테슬라는 부도 직전이고,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부도 직전이라서 2008년도죠. 이제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세르게이 브린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 이제 친구들이니까 야 테슬라 이제 저 휘청휘청 거리니까 니네가 좀 사달라. 그러니까 구글이 그래 우리가 그럼 니네 너 도와줄게. 근데 이제 구글도 회사가 커졌으니까 로이어들이 가가지고 이거를 계약을 하는데, 로이어들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이어가 보니까 이건 깡통 회사거든요.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따라서 만약에 이제 안 되면 지분을 넘겨라 이건데, 이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2번을 쫓겨난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나 지분 절대 못 넘겨 이러니까 구글하고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금년 그때 이제 신문에 막 나오는 거죠. 연말이 되면 테슬라는 무너진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 온라인 주문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차는 만들지도 않았는데 온라인 주문이 갑자기 몰려 들어가지고 회사에 돈이 넘쳐나서 그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스페이스 X도 4번째 게 성공을 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저 한강에 몇 번 왔다 갔다 하시고 그리고 성공을 한 거예요. 제 질문은 뭐냐면, 한국에 일론 머스크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항공우주산업, 우리도 항공우주 연구하는 데가 지금 저 항우연이 있잖아요. 저기서 지금 하나 로켓을 제대로 못 쏘아 올렸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여긴 한 개인이 갑자기 이거에 아무 경험이 없던 사람이 내가 지금부터 우주산업에 뛰어들 거야 하고 10년도 안 돼서 로켓을 쏘아 올리고 2020년도에는 가장 먼저 유인 우주선을 크루 펠컨이라고 하는 것을 쏘아 올렸죠. 우리 항우연이 돈을 그렇게 많이 들였는데도 지금 몇 조 원 들어갔는데도 못하고 있어요. 2천억 갖고 이걸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지금 시대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기술이 시중에 다 널려 있어요. 갖다 쓰기만 하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스타일 난다라고 하는 회사가 공장 하나도 안 만들고 인터넷으로 장사하다가 4천억에 판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놀라운 게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지금 버진 갤럭틱이라고 해서 리차드 브랜슨이라고 하는 버진 그룹 그 경비행기 회사가 지금 또 우주 산업하고 있죠. 2004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프 베조스가 지금 또 여기 뛰어들어서 지금 여기도, 그러니까 이 세 회사가 지금 다 우주선을 지금 쏘고 있어요, 민간에서. 나사밖에 이 전문 인력들이 없었다면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가, 기술과 인력의 생태계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 일론 머스크가 나 지금부터 우주 산업 할 거야, 로켓 쏘아 올릴 거야 하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에 실리콘밸리가 있어서 미국은 그런 거지 우리나라는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실리콘밸리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실리콘밸리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 다 못 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기업 문화도 그리고 미국의 뭐 군대 문화도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인텔이 만들어지면서 그 문화가 깨지기 시작하고 수평적인 문화가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글이 나오면서 그걸 한 단계 더 높이면서 이제 세상이 바뀌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벤처 캐피탈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에 그럼 벤처 캐피탈이 있잖아. 미국에 벤처 캐피탈이 뭐 원래 있었어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텔의 그 젊은 과학자들이 자기네가 아까 거기 있는 랩에서 저 랩에 우리 선생님이 참 실력은 있는데 성격이 너무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이 성격이 안 좋거든요. 제가 대학 교수 출신이라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있는데 성격이 안 좋아서 우리 저분하고 같이 일 못 하겠어요 하고 8명이 그분에 떨어져 나와서 회사를 하나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구하러 편지를 써요. 다들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그 새로운 대학원생들이 자,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돈 대주면 그 반도체를 만들게요 이렇게 했는데, 그걸 누가 그걸 신경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다 휴지통에 버렸는데, 아까 얘기한 아서 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쳐다본 거죠. 이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 페어차일드 회사를 소개시켜 줘서 거기 있다가 거기서 다시 나오게 되죠. 그때 아서 록이 돈을 거기다 대주게 되는데, 그것이 미국의 벤처 캐피탈의 효시예요. 근데 여기서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반도체 만들어서 누가 써요? 그걸 그 비싼 거를. 그걸 미국 국방성이 ICBM에 그걸 써야 되니까 그걸 다 사준 거죠. 스타트업에. 우리는 돈에 신경 쓰지 않고 기술만 뛰어나면 우리가 그 반도체 다 사줘 해서 인텔은 사실상 미국 국방성이 키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에 돈 투자했다가 정부가 사주니까 부자가 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 안 됐어요. 불과 한 4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한국에서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있다고 하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대구시에도 다 있죠. 테크노파크도 있고 창업보육센터도 있고 지식산업센터도 있고, 그게 이제 판교에다 이걸 뭉뚱그려서 아예 테크노밸리 만들고 뭐 지금 디캠프라고 해서 이제 2012년쯤 돼서 이거 만들고, 이제 중기부에서 팁스타운 만들고, 그리고 그때 이제 창조경제,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이거 하면서 창조경제 혁신센터, 이게 전부 만들면서 얘기한 게 뭐예요? 실리콘밸리 만들겠다고 만든 거죠. 대구에 지금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졌나요? 뭐가 빠졌죠? 저보고 중국의 그 중간촌을 가보라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걸 보고 왔어요. 터스팍이라고 하는 것이 칭화 유니버시티 사이언스 파크인데, 여기 칭화대가 중심이고 미국, 중국은 120개 대학 중심에 62개의 사이언스 파크가 있습니다. 칭화홀딩스의 자산 총액이 60조 원이에요. 칭화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총액이 60조 원이라는 거죠. 칭화홀딩스의 2016년도에 자회사 매출액이 12조 원입니다. 우리 서울대학이, 그래서 제가 얼마인가 찾아봤더니 300억밖에 안 돼요. 칭화대학만 그러냐? 베이징대도 매출액이 14조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땅에서,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2003년도에 정부에서 4천억 돈 준 게 처음 시작이에요. 이게 근데 마저 떨어졌죠. 중국이 그때 막 스타트업들이 막 만들어주고 중국의 성장이 굉장히 빠를 때고, 그래서 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하는데 여기 정부가 4천억 돈 준 게 마저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만 제 얘기는, 우리가 4천억을 서울대학에 2003년도에 줬다면 60조 원은 안 됐어도 저는 6조 원은 됐을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지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만든 건 저거는 그냥 건물 대여하는 거잖아요. 임대사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정부가 임대사업을 해요? 실리콘밸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벤처캐피탈입니다. 지금 대구에 벤처캐피탈이 있나요? 네, 거의 없죠. 네. 제가 있을 때 지방에 벤처캐피탈이 없어서 지방 벤처캐피탈, 이런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90년대 후반서부터 실리콘밸리를 만들도록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거죠. 벤처캐피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픈 이노베이션. 프랑스에서 2017년도에 지금 시대가 이르다 보니까 세계 최대의 스타트업 파크 스테이션 F를 개장을 했습니다. 민간의 자비에니엘이라고 하는 이 통신 사업자가 3천억 원을 내서, 옛날 철도창인데 이제 더 이상 철도 안 다니는, 우리도 이제 그런 거 많죠. 저기 창동에 뭐 지금 있어서 우리 그걸 지금 K-팝 뭐 이런 걸로 서울에 바꾸겠다는 건데, 여긴 이걸 스타트업 파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잠깐 그만두고 제가 이제 가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죠. 그 스타트업 생태계를 한 지붕 안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 이 이제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회사가 가서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한국의 스타트업에서 빠져 있는 게 바로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이 빠져 있는 거죠.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거기서는 자기가 새로운 기술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평가해주고, 그리고 돈 대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가다가 사업하다가 어디 막히면 그럼 거길 지원하는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게 없는 거죠. 혁신 조직의 세 번째 키워드는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이 되지 않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이 처음에 안드로이드가 왔는데 그걸 안 받아들인 이유는 삼성의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문화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는 한국 대기업의 스타트업과 교류하는 담당 임원이 없어요. 제가 그거 그렇게 요청을 해서 지금 막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했던 이유는 뭐냐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해요. 근데 대기업들은 왕자병이 있어서 안 만나죠. 그걸 만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정부가 나서면 되죠. 대기업들이 싫지만 그래도 정부가 오라고 그러니까 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건 뭐냐면 파티를 하자.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민간 기업자들을 잘 못 만나죠. 기업인들을.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죠. 지금은 파티를 많이 해야 돼요. 세미나를 많이 하고, 그 세미나에 기업인과 벤처캐피탈과 중소기업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주체는 유일하게 정부입니다. 대구시가 그걸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라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만들었는데, 거기서는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스타트업 지원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냥 생각해서 스타트업 뭐 필요하니 이것만 지금 하고 있어요. 정부 돈만 어떻게 따내갖고 이것만 하려고 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죠. 대구에 생태계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구시청의 오픈 이노베이션 점수는 50점입니다. 왜냐하면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이 절반이니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런 얘기하고 아침마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이게 바로 오픈 이노베이션의 지금 시작이죠.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에 이제 기업인들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근데 이제 혁신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뭐냐면 여기 지금 이게 대구시청을 이제 하늘에서 찍은 건데, 저는 이 사진 하나만 봐더라도 이상한 게 뭐가 많아요. 제가 여기 대구시청을 모르니까. 여기 보면 여기 주차장은 비어 있어요. 다 밑에, 그죠? 여기 다 비어 있는데 차는 길에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 의회 앞에는 주차장이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주차장은 다 직선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좁죠. 제가 이거 30년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주차장을 저렇게 좁게 왜 직각으로 만들죠? 사선으로 저렇게 만들면 그냥 1초면 차 댈 수 있죠. 그리고 빠질 때 1초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지금 차가 커졌죠. 그러면 주차장 저 공간을 넓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요즘 가보면 이렇게 저렇게 한 선이 아니라 이렇게 그 공간을 둬서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그거 왜 안 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죠. 이게 공급자 중심 생각이에요. 여태까지는 주차장 만들면 그냥 와서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차 댈 때 들어가는 시간이 최소한 2분 걸립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저 주차장 때문에 하루에 주차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100만 명이라고 그러면 100만 명이 2분씩 하면 200만 분이 날아가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저게. 우리는 그 돈을 고려하지 않죠. 공급자 중심으로 하니까. 원래 이거는 수학 문제예요. 이렇게 공간이 주어지고, 그리고 자동차가 대개 몇 대쯤 온다는 게 있으면, 그러면 애들한테 물어봐서 그때 주차선을 어떻게 그리면 좋은지가 나와요. 직각으로 그리는 게 최적일 때도 있어요. 공간에 따라서. 그리고 좁게 그리는 게 최적일 때도 있어요. 차 못 대고 왔다 갔다 하느니 그런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이런 얘기들을 지금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째 지금, 제가 경제학 교수라서 이제 30년째 왜 주차장을 저렇게 하나요? 최소한 강변에 있는 우리 이렇게 넉넉한 주차장이라도 그렇게 만들면 안 될까요? 이건 이제 미국 얘기인데, 미국에서 예를 들면 주택가를 질 때요, 미국이라고 왜 바보 같아서 저렇게 꼬불꼬불하게 길을 만들겠어요? 미국은 주택가는 되게 저렇게 꼬불꼬불합니다. 우리는 저기 캐년같이 저렇게 있으면 저걸 일단 완전 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바둑판처럼 도로를 만들고 거기다가 주택들을 짓죠.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더 안전에도 도움이 되겠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소통, 임무, 개방형 혁신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많이 보시고,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스테이션 F도 가보시고, 중간천도 가보시고, 그리고
해커톤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모여서 밤새도록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커톤이라고 하는 게 지금 기업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구가 뭘 해보겠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그럼 모여서 해커톤을 해서 우리 대구가 가야 될 가장 좋은 목표가 뭔가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정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해커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인공지능 시대고 우리 너무 늦었으니까 대구를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선도도시로 하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목표로 삼았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에 인공지능 전공자가 지금은 예를 들어서 대구시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인공지능 전공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대학 교수님들 몇 분에서 한 손으로 꼽겠죠. 그럼 목표를 앞으로 몇 년 내에 1000명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구호는 대구에서는 코딩 실력을 뽐내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해커톤을 한참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전 대구 공무원을 전부 코딩 교육을 시킨다. 힘들겠죠? 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제가 코딩을 공부했어요. 제가 6학년인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에 좀 힘들었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짜가지고 제 웹사이트 만들어서 숙제해서 냈습니다. 코딩이 여러분 학교 다닐 때하고 달라요. 저희 학교 다닐 때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모듈화 돼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모듈화 돼서 갖다 써가지고 갖다 붙이면 그냥 앱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하나도 코딩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제가 이게 풀려고 하다가 못 풀고 말았는데 지금 자연스럽게 풀리고 있죠. 왜? 프로그래머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지금 초임 연봉이 6천만 원입니다. 대학 졸업한 친구들이 지금 코딩 배우러 다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이 막 생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러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중요한 거는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해서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돈을 댈 벤처 캐피탈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런 취지에서 제가 중교부 있을 때 했던 일이고요. 이렇게 보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제가 와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파티 많이 하세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금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이제 한 발짝 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해갖고 지금 대기업들이 저렇게 됐잖아요.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우리 삼성전자와 현대차도 벤처기업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80년도에 처음으로 반도체에 뛰어들 때 전 세계가 비웃었어요. 일본에서는 미쓰비시 연구소에서 보고서까지 냈어요.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반드시 성공하지 못하는 5가지 이유. 기술도 없죠. 돈도 없죠. 인력도 없죠. 수요처도 없죠. 경험도 없죠. 하여튼 해가지고 5가지 이유를 댄데 다 그럴듯한 이유로 저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성공시킨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지금.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현대차가 처음으로 폰이 미국에 수출할 때 다들 비웃었어요. 근데 지금 저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인재 강국이고 세계 최고의 연구 개발비를 투자하는 지금 벤처에서 시작해서 지금 벤처로 흥하고 있는 국가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줄였는데도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구시가 혁신을 주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들이 9시부터 근무하셔야 되니까 약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생각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좀 여쭈면 미국의 10만 명 인구 25%의 전문대 이상 이야기하시고
맨 밑에 하단에 보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그거의 어떤 베니핏을 돌려준다 이렇게 해놓으셨던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좀.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사이언스 파악.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요.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제 답답하게 여기는 것은 이 지금도 국가 산단을 조성을 해요. 그다음 지역 산단 조성하고 그리고 스타트업 지원 스타트업 파크를 만드는 것도 국가 산단 만들듯이 만들어요. 땅 이렇게 LH에서 땅 수용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불도저로 민 다음에 도로 내고 그다음에 필지로 나눠서 그리고 분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저 지금 대구도 산단이 좀 벼 있다는 얘기 제가 들었는데 지금 전국 산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식으로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이언스 파크를 만들어서 최첨단 기업들을 거기다가 이제 유치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땅값이 오르겠죠. 그걸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돌려주자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개발 수익을 지금 뭐 대장동 사태도 문제가 되고 이랬는데 그거를 지역 주민들한테 돌려주게 되면 지역 주민들도 좋아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이언스 파악이 거기 자리 잡게 되면 거기 고용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고급 고용들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츠카토가 얘기하는 것도 정부가 거기 지분을 갖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수익이 들어오면 그걸 지역 주민들한테 나눠 갖는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펀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대학에 펀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清华대학. 그 다음에 시에서도 펀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모태펀드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에서도 펀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는 문제가 뭐였냐면 그 펀드를 만들면 정부가 운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효율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정부는 돈은 대주되 한 발짝 뒤로 물러나라. 그래서 40% 이상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주도권은 민간이 갖고 그리고 정부는 40% 돈 대주는데 기업들은 그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벤처 캐피탈들이 갑질을 많이 하는데 정부 돈이 들어오면 이제 갑질은 안 한대요. 그래서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10%라도 정부 돈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펀드를 만들게 되면 많지 않은 돈으로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대구시에서 펀드를 만들고 대구에 벤처 캐피탈도 지금 있는 거를 포함해서 추가로 벤처 캐피탈들이 더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정부가 지금 매칭 펀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있을 때 그래서 지역의 벤처 캐피탈한테 가중치를 줬습니다. 더 그다음에 이제 여성 기업들 뭐 이런 거 가중치 주고 그랬는데 그런 거에 시에서도 하게 되면 그러면 더 나아지겠죠.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스마트 공장입니다. 스마트 공장이 삼성, 현대가 스마트 공장 지원을 했는데 정부도 하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5대5로 했는데 민간에서 지원하는 걸 기업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삼성이 3, 정부가 3, 그 다음에 기업이 4 이렇게 제가 바꿨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정부가 작은 돈을 가지고 민간 주도에 감독은 제대로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목표 설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커톤 계속하고 민간하고 소통해 가면서 민간의 애로사항들을 풀어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아파가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구하고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스타트업이 어마어마한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수요처가 없어요. 그러면 다아파에서 국방부에 연락해서 이런 것 좀 사주세요. 이렇게 수요처까지 알선해주고 연구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국의 컴퓨터학과 교수들 다 모여서 세미나하면서 이런 문제 우리 같이 풀어봅시다. 이런 거를 다아파가 해서 한 단계씩 높이는 거죠. 이게 민간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시에서 이렇게 오라고 그러면 기업인들은 그래도 오잖아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주고 다 공익을 위해서 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면 그 박수로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